뭐 1섹션이 좀 길어가지고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뭐 전문가 수준의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충분하게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2세션이 있기 때문에 밀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의견이 잘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뭐 아직 안 들어오시고 지금 막 들어오시는데요. 두 번째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버넌스와 관련된 뭐 쟁점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본부를 어떻게 둘 것인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대단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제하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국대학교 정창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신 원종욱 선생님, 예,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자, 발제 20분, 토론 10분씩 하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하게, 뭐, 현장에서 바로바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충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수로 우리 정찰윤 선생님의 발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저쪽에 가서 하시고 저희 비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교수님 이게 따로 포인트가 없고 이걸로 화살표로 올려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당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입니다. 이 기금운용 체계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는 아니고 많았던 주제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때부터 우리나라 이 공적연금은 사실은 이 기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리해서 국민연금 제도화 볼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고,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관련돼서 뭐 글도 쓰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 발표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주제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금운용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흔히 얘기하는 금융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게 별로 공허한 주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서 거절 끝에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발표를 맡으면서 뭐 기존에 논의됐었던 것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사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건너뛰고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생각에 의해서 저는 논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는 본질은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 체계도 섣불리 공사화라든지 아니면 금융직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논의는 5년 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08년부터 5개 법안이 올라와 있었고요. 논쟁의 핵심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굉장히 그 논쟁의 핵심은 기금 운영 체계, 다시 얘기하면 운영위원회를 현행 가입자 대표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바꾸면 도대체 뭐가 개선이 되는 건지. 한쪽에서는 계속 바꾸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현재 틀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여당에서 그 공사화를 주장하는 김재원 의원이 지금 또 법안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분이 그 공청회를 하는 걸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거의 토론도 갔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 중심의 운영책이냐 이해 당사자 중심의 운영책이냐의 지지 여부를 굉장히 많은 논의에서는 가치관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단순화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들어간 이제 그런 주장이라고 보고요. 기금이 연금기금이냐 아니냐 또는 연금기금 가운데에서도 그 기금이 가지는 성격과 역할에 따라서 운영책임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금융시장에서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는 펀드랑 동일한 거냐? 저는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기금 운영책을 예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기금이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는 성격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는 그래서 저는 이 발표가 자유로운 저는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를 찾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금 운영 체계를 어떻게 저떻게 이런 논의보다는 이게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걸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퀘스천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기금 운영이라는 게 도대체 그 규정 건전화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논의들을 제가 그냥 쭉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국민연금 기금 운영 책임을 맡길 만큼 민간 금융 전문가들이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퀘스천도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데보다 제일 먼저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재정 추계에 대한 맹신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 추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 추계를 2060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거다라고 믿는 그런 식의 논의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재정 추계는 하나의 참고 자료이고요. 이걸 확정된 사실이냐 착각하는 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첫째는 현재 재정 추계에서 나오는 기금 축소 시작 시점과 기금 고갈 시점이라는 계산은 현재 그냥 계산이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2043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지 아웃 스테이지가 되면 엄청나게 사회경제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2020년, 2025년, 2030년 이렇게 가면서 정부가 그걸 가만히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리라는 가정 자체가 국민연금에 대한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 추계에 사용되는 여러 가정들, 출산율, 근로기간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그럴 거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이런 것들,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 정도의 수준이면 앞으로 대규모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근로기간 증가, 대규모 이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기금 고갈 시점은 변경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 거는 국민연금 급여 산식하에서 기금 운영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급여 산식에서 수입 대비 지출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를 마치 기금 운영을 개선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난 것보다는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또 일부 금융 전문가들 가거나 이런 사람들 국민연금 그러니까 강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거는 후세대로부터 강탈한 것이라고 보는 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국민연금 제도라는 거는 원적 정리를 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 초기에 높은 수입비를 보장해주고 이거를 제도 성숙이 되면 점차 조정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기금 운영이 구조적인 이런 수입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국민연금 수입비는 보험 수리적으로 중립이 아니면서 이를 기금 운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저는 담론이라고 봅니다. 이런 허상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면 국민연금 기금은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은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하는 이 거대 기금이 어떤 운용을 어떻게 해서 높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사실은 아주 파이낸스에서의 아주 기초를 무시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또 운영에 따라서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걸 하면은 수익률을 일부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경제 위기 때 봤었지만 나중에 또 우리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지만 금융시장, 외국 금융시장 성과에 좌우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융연금 기금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를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거는 국민연금 제도에 수반되는 산물일 뿐인데 이게 이제 기금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이 금융시장에서 큰 손노릇을 하는 건 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권력화되는 것도 뭐 굉장히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어떤 언론에서 나왔던 걸 보니까 금융운영본부의 담당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 후에 민간 금융사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천적으로 1년에 수십 조의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 왜곡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익률이 나쁘고 내가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언제적 걸 보여주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를 보면 우리나라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의 롤모델인 것처럼 얘기하는 칼퍼스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012년 보면 선진국들 그 경기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죠. 파이낸스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 많이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은 당연히 불경기 수익률이 급감하고 호경기 수익률이 급증하게 되고요. 반대는 또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최근에 언론 기사들을 쭉 브리핑 봐보면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 엉망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정말 허황한 주장이고 투자의 기본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2008년부터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을 넓혀서 봐도요.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 평균 수익률을 봐도요.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냐? 저는 마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적은 펀드 매니저에게 왜 대박 주식 상품을 못 추천하냐? 너는 무능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논의는 국민연금 기금이 비교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거랑 비교를 계속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일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칼퍼스와 비교를 합니다. 미국 칼퍼스는 미국 제도는요, OASBI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고요. 칼퍼스라는 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영연금, 우리나라 치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해도 되죠. 그건 그렇게 깡통을 쳐건 말건 정부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법률에 지급보증이라는 명시는 국민연금에도 없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설사 부정한다라고 해도 국민연금 급여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급증하는 노인 빈곤에 대해서 정부는 조사를 왕창 부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부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칼퍼스는 전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비교하는 게 캐나다의 CPP하고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캐나다 CPP는 공적연금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오아스라고 하는 게 기초보장이 돼서 한 $540 정도를 매달 줍니다. 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기초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PP는 그야말로 소득 유지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P는 기금을 다 날려도 상관이 정부의 부담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책이나 이런 데서 노르웨이 석유기금하고 비교 많이 합니다. 노르웨이 석유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금융 전문가들이 아주 이상적이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석유 판돈 가지고 30% 40%는 정부가 마음대로 쓰고요. 나머지를 기금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하고 비교를 해야 될 외국의 기금은요, 미국의 OSDI 기금하고 일반 국민연금 기금이 됩니다. 일반 연금기금은 국민연금과 아주 유사한 투자 형태를 띠고요. 미국의 OSDI는 12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연금기금인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OSDI는 부가식이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적립식이었고요. 원래 적립식이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부가식으로 전환된 거지,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악의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태를 CPP처럼 하자라는 얘기는 저는 그냥 금융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금의 성격, 신탁기금, 공공기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불준비금인데 지불준비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당연히 국민이 낸 돈이라는 개념, 국민이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탁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공공적인 성격도 분명히 가진다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LO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적연금기금이 교육, 건강, 교통 등에 투자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핀란드에도 전후에 공적연금기금을 가지고 각종 공공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제 자신이 공공인프라 투자를 국민연금기금 가지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기금의 성격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적은 건데,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에 더 투자해서 1% 수익률을 높여서 몇 년 기금 보관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정말 현실성이 없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을 보육시설이나 일종의,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일가정 양육정책에 투입해서 출산율 0.1 높이면 몇 년 기금 보관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대 출산율과 실제 출산율이 굉장히 갭이 크고요. 선진국들보다. 그 이유가 부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투자는 내일 또 다루겠지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복지나 이런 정책은 재정에 대한 조달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기금에 막대한 기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현재 재원으로 사용을 하되, 정부는 반드시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탁적인 그런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금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개선 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현행 이제 국민연금 기금 관리 체계를 보면 기금운영위원회가 이거 관련 하부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세 가지 전문위원회가 이미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금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보고요. 논쟁의 핵심은, 저는 기금 운영의 이 하부위원회들이 너무 금융 중심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의 핵심은 기금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현행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전문성,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할 거냐에 대한 얘기이겠죠. 기금의
과연 기금의 초점이 가치관의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치관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이 가진 노후소득 보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걸 고려하면 전문성, 수익성이 대표성,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국민 다수가 가입자들이죠. 가입자들 다수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원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표성과 안정성이 저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서 핵심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가입자들의 대리인들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성 전문성 중심의 기금운용체계의 한계는 첫째는 기금운용체계 전환이 수익률을 높인다? 이거는 파이낸스 학자들은 다 동의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둘째, 보면 우리나라 민간 금융 전문가가 거대 공공기금 운영 책임을 줄 만큼 믿을만한가? 정부가 못 믿겠다, 정부를 잘 못 믿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금융 전문가가 믿을만한가? 저는, 글쎄요, 자기 돈도 날리는 사람들한테 남의 돈을 맡기는 거는 좀 넌센스라고 봅니다. 외국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냥 다 소설을 쓴 게 아니고요. 90년대 이후에 연금 민영화의 논의를 보면 금융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주도로 논의를 독점하려는 시도였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가입자들이 아니라 금융이해 당사자들이었다. 라는 게 학자들의 말이고요. 2008년 이후에 경제위기 이후에 보면 유럽에서도 연기금 자본주의의 환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에서도 서구에서는 수익률 우선주의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공적연금에서 왜 이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 방안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기금운용회가 성공적이다,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떨어지는 가입자 대표 문제가 있고요. 이를 극복하는 건요,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을 높이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입자 대표들한테 회의 안건이 그 전날에 간다 그럽니다. 그럼 그 전날 그 산하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적어주는 거 가서 읽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발휘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가입자 이익을 대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물론 가입자 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금융자산 지금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이 10%씩 가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파이낸스 전문가 분들도 다 이거는 굉장한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가 아니라 조금 더 패러다임 전환을 좀 하기 위해서 가입자 대표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기금 성격에 맞는 공공투자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나치게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큰 금융은 큰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유명한 코엔의 말처럼 구조적으로 기금운용 주체와 금융기관이 결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는, 너무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상이 안 좋아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거의 문제더라도 충분한 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고요.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들 그렇게 과대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체계 개편되면 수익을 높여서 투명한다고 오도하지만 우리는 많이 속아왔거든요. 국민연금 위탁투자 증가하면 높아질 거다 그랬거든요. 안 높아지거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그렇지만 국민연금 기금 사회투자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기금의 성격상 공공기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투자도 좀 대안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성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원한다면 저는 이걸 따라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현재와 같이 이상한 논의, 잘못된 비교, 그 펀드를 가지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아주 이상한 논의를 왜곡시키는 그런 밀실 논의는 곤란하고요. 금융 전문가 집단이 최소한 굉장한 신뢰를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걸 위한 강력한 견제장치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발제를 맡으신 정창률 교수님이 아주 제가 느끼기에 아주 시니컬하면서도 핵심을 확 찍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갤프스하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요하게 큰 손이라는 의미 그리고 가격 결정자라는 의미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토론할 시간과 발제자들에게 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성주 의원님 박수로 모시면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오늘 1세션이 늦게 끝나버린 바람에요. 원래 제가 5시에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무주에 내려가서 저녁에 특강이 있는데 30분을 연기. 제가 10분 안에 굉장히 속성으로 골자만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떠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 왔다가 일찍 떠났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제가 아마 이 토론자로 섭외가 된 이유가 기금 운용 체계 개편에 대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토론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내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연금이 누구의 돈이냐, 또 누구를 위해서 운용돼야 되느냐라는 연금 주권 측면에서 가장 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77쪽의 개정안 현행과 김지현 의원안, 김성주 의원안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공단 내에 있는 거죠. 아니죠, 복지부 비상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고 민관의원 14, 정부의원 5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안은 이거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공사화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는데 여기는 전부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안은 민간위원은 12로 약간 줄이고 정부위원을 5명에서 2명을 줄이는 겁니다. 정부위원을 크게 줄인 이유는 정부위원이 실제 보니까 출석도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부처 차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직접 연관 있는 기재부하고 공단 둘만 들어오면 충분하겠다. 오히려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조직은 김재현 의원안은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독립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는 기금운용본부를 이 집행운용기구로 두는 걸로 했고요.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 목적입니다. 현재에는 최대한 수익성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시하고 적정한 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한다라고 해서 균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쟁점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위원회 구성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두 안의 차이점인데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전문성과 독립성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반박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 얘기하는 전문성이 과연 무엇이냐? 기금운용위원회에 필요한 전문성은 실질적으로 시장 경험이 풍부한 이런 자산 운용가가 아니라 기금운용 자체가 전략적인 의사결정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는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필요한 부족한 전문성은
기금 운영의 산하에 기금 평가 실무위원회를 둬서 사전에 안건을 심의하고 그리고 이들을 금융 전문가로 구성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반박은 현재 수익률 제고 만능주의의 어떤 위험성입니다. 물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수익률이 오르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따라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수익성의 추징 전략은 리스크를 올리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수익률을 제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별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운영위에 만든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상승할 때 고가 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좀 박약한 주장인데 이게 이제 재계정 축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출산율 또 고용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판단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도 기구로 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김재원 안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민간 기구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점은 정부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이 기구가 시장에 지배당할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연금과 기금 운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걸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 특히 청와대와 같은 권력 핵심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 역시 확보돼야 제대로 된 가입자 주체를 지킬 수 있는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 개편 논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 운영 원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동안에 정부가 제출된 안도 기금 운영 설치에 대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확실하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립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향후에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많은 손해가 그런 것들도 높여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도와 기금을 분리시키는 형태의 논의가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연금이라고 기금의 운용은 연금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금 운용 자체가 연금 제도를 엎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84쪽에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결론하겠습니다. 결국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한 기금운용에 대한 원칙, 또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연금 주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연금 주권을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 내맡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기능적 관점보다는 거버넌스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빗길에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일발제가 늦어서 가신 거기 때문에 책임을 충고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우리 이주영 보좌관께서 옆에 앉아서 토론 내용 다 적어서 이번 정기국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김성주 의원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기초해서 간다는 것이 허상이라는 그 견해를 발전하셨고요. 뭐 이어지는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종욱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장님을 모시고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보사의 원종욱입니다. 일단은 저는 86페이지부터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제하신 정 교수님께서 재정 추계 관련 문제 제기했는데 사실 보험 수리적 장기 추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출산율은 뭐 우리가 쓰는 방법이 아니라 유엔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사망률, 출산율이 다 객관적인 국제적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보험 수리적 장기 추계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보다는 5년 후에 또다시 새로운 기초율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것이 업데이트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기금 고갈 문제는 기금 운용 수익률 높여가지고 기금 고갈 막겠다는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못된 얘기 같고, LM이라는 걸 합니다. Asset Liability Management라는 하는데, 다만 이것은 기금의 수익률 1%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인가를 그냥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도하고 한번 연계해보면 한 1% 지금 올리면 한 2년 연장된다라는 하여튼 비유이지,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완전 적립을 간다든지 고갈 막겠다는 논의는 기금 쪽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고, 이건 잘못된 비유 같습니다. 그냥 단시 제도와의 비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아무리 높여도 현실적으로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운용과 제도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 수익률 3개가 제도 변수입니다. 이게 제도 변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항상 고민하죠. 이걸 3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고민하고, CPPIP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금하고 제도를 분리시켜버린 거죠. 아무리 맨데이트를 15% 줘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험 재정과 수익률과의 괴리가 멀기 때문에 CPPIP도 분리시켰고, 캘퍼스는 3개가 제도 변수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제도와 기금이 분리돼야 된다. 물론 고려는 해야 되지만 제도 변수로서 같이 연계시키느냐, 이거를 말해야 될 때는 이거는 분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해외 기금과의 수익률 비교는 5년, 10년 평균을 좀 사용하시는 게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위험자산 비중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위험자산 비중은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개선 대안도 말했지만, 수급자 대표가 와야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하시는 분, 재정하시는 분, 파이낸스 하시는 분이 위험자산 60%다, 채권 100%다. 이건 다 소용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입자나 수급자의 대표가 와서 자신을 가지고 내가 찍어준 사람들이 내가 공약으로 나는 국민연금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면 위험자산 60% 하겠습니다 해서 당선되면 그 사람은 위원회에 와서 그걸 관철시켜야겠죠. 또 채권 100% 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사람이 당선되면 그분이 와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걸 반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영역에 있는 분이, 또 전문가가 단체에 있는 부분이 위험자산이 얼마다, 채권 100%다, 공공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수급자 대표나 가입자 대표가 선출돼서, 캘퍼스처럼 선출돼서 와가지고 내가 찍어준 사람들의 위험 선호도는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라고 12명이 되든 14명이, 16명이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입자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기준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것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 돼버리고, 그것이 90%의 수익률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가입자가 수익률과 리스크의 90%를 결정해버린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외국 연금기금과 같이 위험자산을 높게 가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캘퍼스 CPP는 자기들이 그냥 합의를 한 겁니다. 위험자산 60% 하자라고 한 거고, CPP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 틀린 경우는 캐나다는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보드 오브 디렉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산 운용사의 회장들이 CEO가 보드 오브 디렉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사회적 신뢰가 높은 국가고 한국같이 사회적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캘퍼스는 가입자들이 들어왔어요. 스쿨버스, 그러니까 통학버스 운전기사, 선생님, 소방관들이 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약을 내걸었죠. 내가 스쿨버스 운전사지만 나 가면 위험자산 60% 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관철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높은 캐나다처럼 가든지, 우리나라는 좀 힘들기 때문에 캘퍼스처럼 가입자 대표가 와서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야 된다. 일본의 벤치마크는 GPIF는 지금 과거의 대장성하고 후생성이 상당히 그 기금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개혁을 해서 GPIF를 만들어 거고, 지금 한국을 지금 벤치마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3년 말까지 2차 개혁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60%가 아니라 해외 자산 주식 그 퍼센트를 높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국 OSDI 벤치마크는 궁극적으로는 저도 국민연금은 조세제도로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갈되지 않으려면 보험료가 지금 15%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9%로 이제 뭐 가다 보면 점점 부족하겠죠. 뭐 한 11%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언제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연금은 정치이기 때문에 기금이 모자르면 세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정하고 국민연금은 통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통합시킬 수 없죠. 그럼 430조를 어떻게 하고 통합시킬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 적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조세와 일반 재정과의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고 미리미리 기재부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보험료는 니네들이 한 12% 올려줘. 2040년 가면 세금을 얼마 넣을게. 그런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반 재정과 통합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거는 440조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시간에 2045년 정도 이후에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에 국민연금은 지불준비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맨데이트죠. 기준 포트폴리오를 줘야 되죠. 니네는 제도 신경 쓰지 마. 니네는 지불준비금이기 때문에 CPI 플러스 1%만 내. 아니면 CPI 플러스 0.5%만 내 하는 것을 그거를 새로운 맨데이트를 줘야 되죠. 그것을 15% 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금의 성격에 맞는 지불준비금 성격에 맞는 수익률을 가입자 대표가 줘야 된다는 얘기고. 채권 방식 인프라 투자를 말씀하시는데 뭐 지금 56% 지금 국공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 OECD 제일 꼴찌입니다. 26%. 지금 한 35%, 6%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정부는 정치권이나 정부는 누구도 세금을 올리려고 그러지 않죠. 근데 국민연금이 채권을 막 사주기 시작하면 국민 부담 올리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계속 뎁파이낸싱을 하죠. 이게 선진국의 상당히 병인데 기재부도 상당히 좋죠. 조용히 국가 부채를 올리는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올리지 않고 후세대 전가하는 뎁파이낸싱 하는데, 그럼 채권 투자하는 게 좋으냐?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그래서 국민 부담률을 올릴 때지 국가 부채를 올릴 시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발자작해서 기금운용위원회 대표성 높이자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캐퍼스와 같이 가입자 대표가 와서 자기가 주장한 공약에서 선택된 위험자산 비중, 그것이 채권 100%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릴 수 있겠지만, 한 4년 정도, 캘퍼스 한 4년 정도 하거든요. 4년 중립을 하니까, 통학버스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도 4년을 위원회를 하니까 안다는 얘기죠. 기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관적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주식 6%가 무슨 의미인가를 선생님도 눈이 뜬다는 얘기죠. 4년 중임 8년을 운전하시는 분, 선생님, 소방관이 하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금운용정이 권력화라는데, 제가 이제 실무위원으로 한 10년 넘게 한 12년 했습니다만은, 감사원, 복지부, 국회, 공단본부, 감시자가 너무 많았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전술적 투자 행위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은 이상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기여비용이 발생한다. 좀 의심받을 수 있지만 빨리 했으면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부분, 어느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타이틀리스트, 스무드킹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정당성 있는 거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기여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0페이지부터는 제가 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드리고, 마지막 96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금 지배구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캘퍼스도 아니고 CPP도 아니고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김재원 의원하고 김성주 의원을 합치면 우리나라 정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나는, 캐나다와 같이 신뢰 수준이 높지 않은 신뢰 수준이 나는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의 지배구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민간에 선출된, 이것이 간접
선거되는 인터넷 투표가 되든 노총 등 다 모든 위원들이 선출된 16인 정도가 오고 복지부가 기금정책국을 신설해서 사무국이 되고 전문성 부족한 부분을 4년 중임으로 하고 이 외부 위원들이 들어오는 소위원회를 기금운용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소위원회 있고 그리고 지금 기금이 400조 아니고 1000조 넘거든요. 이거를 채권 100%를 해라 했을 때도 이게 큰 작업입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채권 100%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그 자산 배분을 이행하는 것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기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연금의 이 부분은 기금공사로 독립시켜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국민의 대표가 복지부가 또 관리 감독하는 이중적인 관리 감독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계산안이 진일보하지 않은 계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 원 실장님께서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쳐다보는 그 분리하되 그 김승주 안하고 김재현 안을 좀 합쳐가지고 하는 방안을 해보자 이렇게 또 제안된 방식인데 과연 될지 안 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금운용 다들 주지하다시피 전략적 자산 배분이 전체의 수익률의 90%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전술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10% 미만이고 그래서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기금의 고갈을 막는다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동의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률 또는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제가 하나 또 논쟁을 촉발시키면 싱가포르의 투자은행인 투자기관인 테마섹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절반 정도의 돈을 운용하는데 우리보다도 배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논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도 좋으시고 또 의견도 좋으시고 또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들도 편안히 바로바로 답해도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드시고 바로바로 본인 소개만 짧게 하시고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본 박사님. 예. 입법조사처에서 왔습니다. 지금 가서 원종욱 박사님께 일단 질문이자 제 나름대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금 공사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사화가 논의된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공사의 필요성은 그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자유롭고 전문가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 공사화를 말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종 박사님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건 독립성적인 얘기와는 좀 다르게 운용을 할 때 그렇다면 왜 지금 여기서 공사화가 어떤 당위성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맨 앞에서 지금 제도와 기금 운용과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그 공사에는 단순한 맨데이트만 주면은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의 문제는 사실은 또 복지부에서 연금정책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무국화시키면서 사실 독립성은 오히려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보다 좀 더 그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사실 그런 모양새로 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일단 간단한 질문인데요. 간단한 질문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맨데이트를 만약에 결정해서 목표 수익률을 만약에 정한다면은 저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사례로서 지금 회사채 수익률의 지금 1.1배 정도라던가 지금 그런 식으로 대표자에 의해서 정해진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정해지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필요한 것은 현재보다 2배의 수익률이 만약에 필요한데 1.1배의 수익률만을 맨데이트로 놓고 기금용 공사가 존재해서 그만큼만 완료해 놓고서 난 다 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메꾸지 못한
0.9라는 그 부분은 결국에는 정부가 책임지거나 후세대가 책임지거나 별도의 아마 그 부담이 누군가 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 뒤에 그림이 되게 저는 인상적입니다. 이 그림이 기금운용 개선안에서 그 공사화가 지금까지 공사화는 많이 그 다른 의미에서의 공사화의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여기서 결국엔 위원회 사무국이 있고 각각의 소위원회들에 의한 통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공사화와 지금 현재 기금용 본부장이 있는 현재 기금용 본부와 어떤 지금 차이를 갖는 지금 그림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그냥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기금운용 자꾸 지금 앞절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걸 배웠기도 하고 느꼈기도 했는데 이 국민연금에서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4대 강에서 이렇게 강폭을 넓히는 목적이라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땅굴을 이렇게 막 잘 팔려고 해서 그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나오는 부산물적인 흙이나 골재인데 이 흙이나 골재가 매우 지금 값비싸고 뭐 이렇게 잘 팔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땅굴 파는 것보다는 이 골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잘 팔까에 어떻게 보면 목적과 선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금이 저는 좀 더 그냥 그 근본적인 질문인데 기금이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지금 정창률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굳이 이건 운용의 문제로 들어가서 자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위험을 지거나 별도의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이거는 이 돈들은 모아져서 부가시가는 지금 부분부가로 해서 그러니까는 의도하지 않게 쌓여지는 이런 기금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서 후세대에 추가적인 어떤 부담이 있을 때 그걸 보충해주는 정도로만 가는 것이 좋지 우리가 운용이라는 것에서 자꾸 제밥이라는 저는 표현까지도 지금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자꾸 자꾸 집중하면서 이 기금을 가지고서 제도의 지속성을 얘기한다던가 재정 안정을 얘기한다던가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너무 운용에 우리가 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꼬리와 몸통이 과연 뭐가 몸통인지에 대한 것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연금 연구원장 김성숙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이렇게 논의가 보면은 이제 정과 반이 있고 그다음에 합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서로 관점이 다른 쪽에서 안 만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나눠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아직 못하고 이제 각각 의견과 어떤 철학과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다른, 입장이 다른 분들끼리 자꾸 대화를 나눠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논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부터를 서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그런 모임이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워크숍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운용하고 사실은 제도라는 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웨덴의 NDC를 만들면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 그걸 어디까지 정하고 이거는 제도의 미래를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놓고 기금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가 이제 정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금은 수익률을 어디까지 낼 것인지가 정해지고 그게 돼야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 건지 거버넌스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CPP도 마찬가지로 그 CPP가 이제 부가 방식에서 부분 적립 방식으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기금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어디까지 올려서 급여하고 맞춰주면서 나머지는 그 기금을 통해서 얼만큼 수익률을 정하면 되겠다 하는 게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논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캘퍼스나 다른 그 직역연금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제 공적연금에서 할 때 보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도 사실 중요하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현재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또 겸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과제가 많아서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적연금으로서는 최소한 빈곤 해소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히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제도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일 그다음에 그 보험료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재정에 도움을 주려면은 기금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건지 그다음 것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아직 그 밑에 단계가 안 된 상태예요. 재정 목표도 없고 기금 제도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명확하지 않고 이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 거버넌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그 보험료를 좀 줄이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못 받으면 어떡하냐 안정성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숙제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는 노인일 때의 빈곤이 해소되는 그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해건 어떤 형태건 간에 그걸 달성해야 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러면서 기금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그것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받도록 하고 조은 선생님. 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은선이고요. 그 정창률 교수님한테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원종욱 박사님 그 토론문에서 그 대표성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포트폴리오 허용 위험한도 이런 것들 전략적 결정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적으로 그 대표성의 문제를 대표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후퇴되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오히려 그 후퇴하는데 전혀 막는 역할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사실 굉장히 패배감이 크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되게 큰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런 대표성의 후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기금 운용 체계를 만약에 재설계를 한다면 혹은 이 부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법으로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뭘까?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제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이라도 혹은 좀 어떤 되게 현명한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게 전문성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인지 그냥 사실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큰 틀 속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이따 또 듣도록 하고 일단 답변을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토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원 박사께서 질문하신 공사와 관련돼서 저는 사회사업주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부분 적립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뜻하지 않게 이제 돈이 이제 적립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국민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원 박사님 같은 주장하는 분도 있고 저희 타협안도 있는데 일단 좀 다 얘기를 하고 일단 아까 우리 주은성 교수님 말했지만 국민의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의 기금위원회가 가입자 대표로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기금운용본부로 공단 안에 있는 게 답답하다. 뭐 그렇게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니네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만약에 가입자 대표를 생각하면 공사화 또 뺄 수도 있는 거고, 공사화 해봤는데 가입자 대표 거기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보드 오브 디렉터가요, 기금운용위원장 다 뽑고요, 다 채용하고 월급 정하고 모든 걸 가입자 대표가 다 해요. CPP든 캘퍼스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안을 만들어지면 복지부가 한번 보고 뭐 그냥 협의해서 안건 올라가면 논의하는데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저 위원님 계시지만 상당히 얼굴 붉히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1시간 반 동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자 대표가 힘을 주면 우리 원 박사님 말씀하시는 이 공사와 이런 문제도 거기서 다시 들어가, 아니면 공사와 나와 뭘 하는 거를 그분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박사님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우리끼리 사회복지와 경제학 뭐 재정학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국민의 대표가 돈 낸 사람들이, 돈 주인들이 뭐라 그러는지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위의 가입자 대표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지금 이거 갑론을박하는데 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직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돈은 나쁘다, 아죠? 금융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네덜란드가 강국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돈은 더럽지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운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430조 어떻게 할 겁니까? 430조 어떻게 할까요? 채권 못 삽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다시 기재부 줄까요? 이거 참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430조가 소진되는 시점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명하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 공사와 지금 제가 넣은 거는 좀 2억 3억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사실 제가 보면 외국에 큰 데서 은퇴한 사람들 30억 받는 사람을 3억 들어와서 전술적으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사와 성과보상 부분에서는 공단 내에 있는 게 좀 한계가 아니냐. 그런 게 공단 내에 있으면서도 파격적 인사와 채용과 성과보상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500명 뽑을 수 있고, 근데 공단 인사하고 이렇게 같이 머물려고 TO가 머물리고 3억 주는 게 어렵고 외국 사는 거 뽑는 거 어렵고 이런 식의 좀 제약만 없다면 괜찮은데, 공사의 목적은 인사 성과 보상에서 좀 자유스럽게 해주자는 게 제 뜻입니다. 뭐 정반 합의되어 가는 겁니까? 별로 큰 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자, 우리 또 발제자 질문 답합. 예, 그 원종욱 박사님의 토론부터 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고갈을 막는다는 논의, 뭐 이게 아니라 고갈을 이제 지연시킨다는, 일정 기간 동안 막는다는 그런 논리라는 말이고요. 그런 논의는 뭐 계속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발제하면서 저도 사회투자 별로 그렇게 안 내킨다라고 했었던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데프트 파이낸싱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꽁돈이다. 라고 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실패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게 굉장히 뭐 만능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건 저도 강하게 동의를 하고요. 대표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임기를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맞는 말씀이시고, 채권 투자도 사실은 채권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걸 다 돌리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 정도 얘기였고요. 이제 원정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 이제 기금 운영이 필요하냐라는 얘기인데, 우리 뭐 아주 원론적으로 우리 얘기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그 사뮤엘슨 정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뮤엘슨의 정리에 의하면 폐해주식으로 가도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지속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구학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그거를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기금이 정말 골칫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히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전후에 가장 평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했던 나라, 또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기금이라도 없었다라면 그 보험료율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잘 계산하지 못했던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보험료가 32%입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9%니까 거기에 비하면 양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영이라는 게 이거 털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의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꼬리냐 몸통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꼬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리가 너무 비대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금 운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 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성수 원장님 말씀한 거 저도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발제할 때도 얘기했었던 게, 논의 구조가 왜곡되고 있었다라는 게 특정 계층이 이 논의를 완전 독점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왜곡이 돼버렸다라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조은선 교수님 대표성 문제 이런 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걸 재설계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위원회가 있다라면 이 위원들에 대한 평가가 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참여한다든지, 참여해서 아무 의견 내지 않고 회의비만 받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역할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표 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대체하고 적절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 툴이 만들어지는 게 보다 대표성,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을 주시는데 또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기금운용위원을 좀 해봤어. 회의비는 얼마 안 주더라고요, 사실은. 또는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에 7시부터 회의 시작하는데, 그 돈이면 일찍 일어나서 갈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버넌스 관련된 논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론자로 나갈까 고민해보다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기금 운용은 돈이 있으니까 기금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금 운용 목표가 5.7%로 목표 수율로 잡고 있는데, 금리가 2.7%인데 5.7로 잡았다는 것은 기금 운용은 하겠다고 하고 수익은 내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장에 이제 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잘 만나서 그렇게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잘 되기는 크게 기대할 바는 없지만, 어떻든 현재의 제도로 봤을 때 기금운용위원회는 좀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전문성과 관련해서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말아도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구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리는 안 정도 그냥 누군가 몇 마디 하고 끝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민주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렇게만 되더라도 대단히 큰 어떻든 간에 진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추천하는데, 시민사회단체라고 추천하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단체를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추천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데에서도 거의 제가 연금행동이 만들어진 배경도 마찬가지인데,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논의하거나 투표하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투표했다 하면은 당연히 소수 의견은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번 투표해가지고 제가 기금운용위원으로 투표해가지고 한 번 딱 이긴 적이 있는데, 아까 2008년도 수익률 맞출 때 우리 마이너스 0.2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아는 그게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수익률이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대통령한테까지 그렇게 플러스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자산 일부를 갖다가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원가로 평가해가지고 수익률이 플러스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룰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경총의 김영배 부회장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전재희 장관이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한번 붙어봅시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대한민국 그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의 수익률 마이너스 났는데 플러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상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8대7이 됐어요. 전재희 장관도 결국은 저한테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어떻든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논쟁이 무망하다 봅니다. 이거는 인하우스에서 공단 내에서 하느냐 밖에서 나가느냐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수익률이 높는다고 누가 보장하면 당연히 내보내죠. 근데 밖에 나가도 수익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 사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인하우스 하느냐 밖에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공단 본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공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시장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좀 시장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룰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룰을 만들어주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인력 풀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의 부분만 열어주면은 그게 인하우스냐 아니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네? 그 논쟁과 관련해 그건 정말 무망한 논쟁이고 결국은 그 논쟁 길게 까는 거는 아까 우리가 원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강 이렇게 깨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모래 팔고 돌 팔라는 사람들의 그런 욕심 외에는 밖에 나가서 수익률 10% 맞춘다 하면 만들어준다 하면 그 대신에 못 맞추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야기하면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하우스냐 아니냐의 논쟁은 정말 무망한 논쟁이고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를 공단 내에서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풀 이런 것을 갖다 충분히 룸을 만들어주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별도로 공사를 만들 때 발생할 때 비용은 안 듭니까? 훨씬 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차장도 있어야 되고, 총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결코 낮지 않다. 인하우스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것은 기금운용위원회,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갖다가 민주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공사 논쟁은 사실은 그렇게 핫이슈로 이렇게 끌고 가고 금융전문가가 하겠지만 금융 전문가들이 밖에 나와도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하우스 내에서 충분히 좀 지원하고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그래도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정반합을 좀 찾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사회자가 좀 주제넘게 어떻든 간에 좀 해보는 좀 우리 전문가 토론 이렇게 해보는 바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의견 말씀 못 하신 분, 예. 아까 저 답변 중에서 솔직히 제가 못 들은 건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과 마찬가지에 전 똑같은 질문이니까 아까 드렸던 것 중에 사실 중요한 게 아까 운영과 관리 전 그런 얘기 좀 과장됐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이렇게 우리가 만든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가 됐건 기금운용본부가 됐건 아무튼 기금운용의 지배구조가 됐을 때 두 분이 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잘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지금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은 갖는 것인지 저는 지금 바로 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제도를 연관해서 향후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됐건 미래 세대가 됐건 그 세금과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기금 운용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적정한 부분을 정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기금 운용의 전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은 좀 약간 논외로 하면서 지금 자꾸 대표성과 조직 얘기에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대표성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원종욱 박사님의 대표성 부분은 되게 획기적이고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엔 어떤 문제가 저는 생기냐면은 현 세대의 이기성이 가장 발휘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선거가 되고 뭐가 표결됐거나 아니면 현재 가입자들의 의견만을 만약에 대표화해서 반영해서 그것으로 공사가 되고 뭐든 간에 다 정하게 된다면은 사실 수급자에 대한 이익 반영의 부분과 더 큰 부분, 그러니까 향후 미래 세대에 대한 이익
대한 이익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금운용위원회 자체 아니면 전체 제도적 장치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기금운용의 어떤 기능을 그런 제도와 연결하게 된다면 향후 그러니까 이익 손실이라고 말하면 뭐합니다만 아무튼 서로 혜택과 그 부담에 대한 적정 배분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야만 할 것인지가 이쪽에서도 매우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질문드립니다. 그 캘퍼스는 보드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CPP는 보드 오브 디렉터예요. 그 보드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지금 말하는 급이 얼마 줄 건가, 뭐 건강보험 어떻게 할 건가, 제도 얘기 다 해요. 그리고 기금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와 기금을 캘퍼스는 같이 해요. 그 보드 오브 상위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기금운용위원회 있고 제도 무슨 위원회, 국민제도위원회 또 하나 있어요. 그 국민심의위원회가 있고 국민연금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캘퍼스처럼 합치는 거죠. 그러면 국민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합치면 지금 같은 말씀하시는 제도와 진짜로 제도와 기금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캘퍼스처럼 그러면 그런 논의를 해야죠. 우리나라는 제도와 기금이 하나다. 그러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합치자. 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금 공단의 이사회가 따로 있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기금운용위원회 따로 있어요. 뭐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합쳐지면서 공단 위에 두 개가 합쳐진 보드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와 기금이 연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 기금과 제도가 분리된 게 심의위원회와 기금위원회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와 기금 분리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가 심의위원회와 기금위원회를 합쳤다면 제도와 기금이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도 심의위원회와 기금위원회를 합치는 내용을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다면 지금 따로 노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한다면 그 서로 발전적인 얘기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아까 캘퍼스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율, 급여대체율, 기금수익률 3개가 제도 변수가 되는 거예요. 3개가.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게 맞다면 그것부터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현세대 그 문제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 문제가 같이 돼야 현세대 얘기하는 거고 기금운용위원회는 현 시점에 얘기하는 거죠. 미래 시점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현 시대와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게 힘드니까 합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제도와 연계되려면 합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없으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 번째 토론의 기금운용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교적 의견들 좀 들어보고 뭐 정반 합을 찾을 수 있으면 뭐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아마 하반기 국회에서 이 문제도 되게 뜨거운 쟁점이 됐겠지만 뭐 우리 비교적 여러 가지 지형에서 공감의 지형은 꽤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토론자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